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소방 국어를 이제 공부하게 될 이제 국어 김춘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소방직 공무원이라는 길을 선택하고자 한 이제 여러분들을 매우 존경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강의이고요. 첫 번째 강의는 좀 이제 뭐랄까 마음 편히 이제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일단 OT 개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소방국어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T가 조금 길게 진행이 될 건데 이제 OT가 그냥 단순 OT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무원 국어, 그 소방 국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필수 개념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막 뒤죽박죽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진도 나가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OT 개념에서 제가 국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기본적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다, 진도가 잘 안 나간다 할 경우에는 너무 진도를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OT 수업을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소방국어고요. 소방국어고요. 그러니까 그 뭐니 해도 이제 공부를 하려면 국어가 어떤 유형으로 어떤 분야에서 출제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숙제는 뭐냐? 기출문제 풀기입니다. 일단 이 소방국어, 소방직 시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문제를 오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작년 하반기 시험부터는 문제를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4월에 시행됐던 그런 소방직 국어의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을 인터넷상에서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공부 시작했는데 뭐 기출문제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그래요. 뭐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내가 뭘 알아서 문제를 풀겠냐. 네, 마치기 위해서 풀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점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풀었는데 괜히 채점하고 나면은 우울해질 것 같아. 네, 그러면요. 채점도 하지 마시고요. 찢어 없애세요. 그래도 돼요. 처음 시작할 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요. 그러니까 공무원 국어가 어떤 유형으로 어떤 분야에서 출제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손자병법 보면은 뭐예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국어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공부의 방향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 미루지 마시고요. 바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뭐냐? 다들 이제 그 스마트폰을 쓰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 예전에는 그 앱으로 존재했었는데 이게 그 이번에 그 대량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앱이 지금은 없고요. 그냥 그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치면 사전 사이트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즐겨찾기 형식으로 핸드폰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도록 하십시오. 이 표준국어 대사전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뭐 다음 사전이나 네이버 사전 찾지 마시고요. 무조건 표준국어 대사전만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표준국어 대사전 같은 경우에 이제 분기별로 그래서 1년에 총 4번 정도의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이러한 수정 작업이 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사전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항상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그 소방 국어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휘력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영어만 어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국어도 어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맞춤법이다, 표준어다 이런 것들 공무원 시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파트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접근해 줘야 되지만 결국 제대로 된 어휘를 알고 있느냐 그게 이제 정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루지 마시고요. 어휘장 반드시 이제 오늘 중에 뭐 마트라든 뭐 문구점이든 가서 어휘장 하나씩 구입하시고요.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표현들, 모르는 단어들, 개념들 나오게 되면은 어휘장에다가 반드시 정리를 하세요. 어휘장에다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어휘장은 항상 24시간 휴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짬나는 대로 계속해서 보고 익히는 게 중요해요. 국어 어휘 같은 경우는요. 깜지 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생활화할 수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어휘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강의니만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출문제 풀어본다. 그 다음에 표준국어 대사전을 세팅해 놓는다. 그 다음에 어휘장 준비한다. 이 세 가지는 저하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함께 해줘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방국어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어라고 하게 되면요. 크게 5개 파트로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문법, 어문규정, 문학, 비문학, 어휘. 이렇게 총 5개 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근데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문항에 20분에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20문항이기 때문에 20문항이고 그리고 5개 파트니까 4문제씩 딱 나오면 얼마나 깔끔하겠습니까? 근데 이 공무원 국어 그리고 소방 국어 같은 경우는요. 정해진 룰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시험마다 이제 달리 출제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문법하고 어문규정 합쳐서 한 10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문법하고 어문규정 합쳐가지고서 한 3, 4문제 나오고 나머지에서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5개 파트. 이거는 소방국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의 이제 유형과 이제 동일하게 돼요. 하지만 그 국어 소방국어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조금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부의 범위를 줄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각 파트별로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요. 일반론 해서 이제 언어와 국어 전체적인 이야기. 그래서 국어를 포함하고 있는 언어 전체의 기능과 특성, 그리고 그 언어를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법의 세부 파트로 들어가서 운, 론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론, 그 다음에 문장론, 그 다음에 의미론. 네, 크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문론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의문과 음절 그리고 의문의 변동이라는 요소가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태론 파트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형태론에선 주로 다루는 게 형태소와 단어, 품사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문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태론 파트고요. 여기가 절대적으로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장론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기는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 그 다음에 문법 규칙 등등등이 출제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국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거는 사실 문법적인 이론이 필요하기보다는 평상시 어휘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거야. 살다와 죽다는 무슨 관계예요? 네, 반의 관계죠? 네, 그런 수준에 물어보는 문제들이 의미론 파트에서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법 전체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 일반론, 그 다음에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등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OT 개념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 있죠? 필기 완벽하게 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전체를 딱 적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떤 방식이 좋냐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진도가 진행이 됐다. 아니면 뭐 1회독이 끝났다 라고 했을 때 스스로가 마인드맵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회독이 끝날 때까지 하면은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요. 문법 파트 강의가 딱 끝난 다음에 빈 종이 하나 큰 거 하나 놓으세요. 큰 거 하나 딱 놓은 다음에 이 파트별로 딱딱딱 정해놓고 교재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다 보면 써지는 데가 있고요. 안 써지는 데가 있어요. 안 써지는 데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부족한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회독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OT 개념으로 수업을 해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틀이기 때문에 이 틀 자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이제 공부하는 그런 그 방향을 이제 딱딱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이고요. 어문 규정 같은 경우 출제된 것을 보게 되면 한글 맞춤법이 있고요. 그리고 맞춤법 내부에 있는 띄어쓰기. 그 다음에 표준어. 그 다음에 표준 발음. 표준어, 표준 발음. 그 다음에 문장 부호. 그 다음에 외래어, 로마자.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은 여기까지. 그래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표준 발음은 거의 해마다 빠지지 않고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는데 보시면 문법이 많이 나올까요? 어문 규정이 많이 나올까요? 네,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문 규정의 출제 문항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법에 한 2문제 정도 나오게 되면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 한 4문제 이상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문법이 중요할까요? 어문 규정이 중요할까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많이 출제되니까 어문 규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문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어문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요. 문법적 규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 이론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네, 어문 규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문 규정을 위해서 문법을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연결을 짓기를 해보면 일단 한글 맞춤법, 그러니까 맞춤법에 맞는 표기냐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주로 이제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론 있죠? 형태론 파트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형태론하고 좀 이어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띄어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요. 그 띄어쓰기 기준이 되는 게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그러니까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형태론 파트하고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 같은 경우엔 철저하게 이제 어휘 중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적 기준에 의해서 형성되기보다는 그냥 이게 표준어인지 비표준어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 표준 발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의문론 파트 있죠. 네, 의문론 파트가 이어지면서 네, 표준 발음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장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은 좀 적고 얘는 이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외래어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어휘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연결이 되게 되는데 아까 의문론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 발음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표준 발음을 바탕으로 해서 네, 로마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법과 어문 규정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을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면 어문 규정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이제 형성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어문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문 규정.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어문 규정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어휘자. 그러니까 결국 어문 규정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왜 틀릴까요? 그 이유는요.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 혓바닥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니까 실컷 공부하고서 그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표현을 문제 풀 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공부해놓고서 시험에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 규정을 잡으려면요. 결국 이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표현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의 뭐 처음에 수업을 하다 보면 제대로 발음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자, 발음할 때는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는 겁니다. 이거 발음해 보세요. 네, 부억. 뭐 이거는 뭐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 뒤에 네, 에라는 조사가 붙었다라고 합시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음 해봅니다. 시작. 네, 대다수 사람들이요 발음을 어떻게 하냐? 부어개라고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부어개 가다, 부어개 가다. 네, 잘못된 거죠. 이게 아니라 당연히 애가 왔기 때문에 키읔이 옆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부어캐라고 발음을 하게 돼요. 부어캐. 그래서 이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부어개가 아니라 부어캐라고 발음하는구나. 그렇게 공부를 딱 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야 부어개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부어캐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어개를 먼저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실컷 공부해놓고 시험장에서는 틀리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문 규정을 제대로 잡으려면 습관을 이제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휘장 잘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네, 입에 붙을 때까지 네,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파트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이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론과 감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돼요. 먼저 이론이라고 하게 되면요. 문학 전체. 문학 전체 이론이 있겠죠. 일단 너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위에 건 좀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학 전체 이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문학사. 그러니까 문학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그런 것들도 출제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각 그 장르별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시의 이론, 뭐 현대소설의 이론, 그러한 각 장르별 이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표현상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은유법, 뭐 직유법, 역설법 이러한 이제 이론들, 그다음 표현 특징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감상이라고 하게 되면요. 감상은 일단 현대문학과 그 다음에 고전문학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이나 둘 다 운문문학과 산문문학.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은 거는 공무원 소방 같은 경우에는 네, 현대문학의 출제 비중이 좀 더 높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감상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바로 이론 파트입니다. 이론 파트. 네, 원래 이제 일반적인 그 국어 시험에 비해서 이 전체적인 공무원 시험에서 이론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이론 비중이 높은 편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소방국어 같은 경우는요. 이론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야? 그냥 이해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에서 출제됐던 이제 문학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에 출제됐던 것 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한시를 딱 준 다음에 이게 한시상 갈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5원절구냐 5원율시냐 7원절구냐 7원율시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저하고 수업을 하겠지만 판소리 같은 경우에 원래 12마당에서 신재효라는 분이 6마당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는 5마당이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가 그거였죠. 그러니까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소리가 아닌 것은 네, 그런 식으로 단순 이론 문제가 출제되는 게 소방국어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물론 저하고 했던 친구들은 그것들 다 맞았고요. 왜? 제가 시험 앞두고서 소방국어의 특징이 그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이론 정리 또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그 저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 나와가지고서 바로 맞췄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 특히 이론 중요하다. 그래서 이론 부분들을 놓쳐서는 절대 소방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비문학은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비문학도 역시 이론과 그 다음에 독해. 네, 이론과 독해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 분야 자체가 세 가지.
형태로 갈라지게 되는데 비문학에서 출제되는 것들은요. 화법, 작문, 그다음에 독서. 네. 이렇게 세 가지 파트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법이라는 것은 말하기고요. 그다음에 작문은 쓰기죠. 그다음에 독서는 읽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소방국어는 주관식이 아니고요. 객관식 시험이다. 오케이? 그리고 뭐냐? 그 스피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법 말하기, 작문 쓰기, 독서 읽기 모두 다 결국 뭐예요? 읽기 문제라는 얘기죠. 읽기 문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론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화법, 작문,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기 종류, 화법에서 말하기의 종류 하면 토의, 토론, 뭐 대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문에서는 글쓰기 과정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쓰기 과정 같은 경우는 5단 구성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 선정, 화제 찾기, 개요 작성, 표현하기, 고쳐쓰기.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글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독서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진술 방식. 진술 방식. 아마 진술 방식도 일부 진술 방식들은 이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념을 정리해 준다, 정의. 그 다음에 두 대상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다, 비교.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익혀주셔야 되겠고요. 근데 아까 문학하고는 다르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 부분보다는 독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특히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문항을 20분에 푸는데 제가 이제 그 수험생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20문제를 20분에 푼다.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 가운데서 영어가 자신 있는 친구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랄까 영어를 20문제 20분에 푼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결국 시간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네, 국어 같은 경우가 시간 줄이기에 가장 좋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공부만 해놓게 되면요. 네, 시간 자체가 한 문제 푸는데 1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요. 한 문제 푸는데 한 10초면 이제 끝날 수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에서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시간을 줄이기는 좀 힘든 부분은 있어요. 결국 독해는 이제 지문제 시험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보게 되면 일단 여기 있는 진술 방식을 물어보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4월에 있었던 소방국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 비문학 지문 길이가 예년에 비해서 좀 길게 출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 같은 경우에 최근 경향에서 우리가 좀 명심해 줘야 될 게 장문 독해. 긴 지문의 독해가 출제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짧은 지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지문을 좀 이제 읽을 수 있을 정도는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독해를 하실 때는요, 학생들은 항상 머릿속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 빨리 풀어야 된다, 빨리 풀어야 된다. 근데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는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정확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독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너무 빨리 읽으려고만 하게 되면요,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거든. 네, 대충 읽는 거. 그러니까 대충 읽어버리게 되면 네,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르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네,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도가 생기면요. 그리고 정확도가 생겼다는 얘기는 독해력이 길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해력이 길러진다는 것은 네, 읽는 속도도 점점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게 되면 궁극적으로 속도는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비문학 독해 연습을 하실 때는 이제 속도보다는 정확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비문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네, 매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매일 일 그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도 매일 하기보다는 이제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어만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사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 일정 양식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래야 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 풀었다라고 해서 독해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루에 한두 지문 정도를 이제 꾸준하게 독해를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이도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 내지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때 뭘로 해주는 게 좋냐? 네, 기출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사실 소방 국어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은 좀 문항수가 부족하잖아요. 왜? 문제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다른 뭐 수능이라든가 가끔 이제 그런 거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쌤, 그 수능 국어로 혹시 준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네,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네, 그거는 미친 짓이다. 네. 수능 국어하고 소방 국어는요, 출제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수능 국어 이제 그런 걸로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요. 공무원 국어, 그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뭐 서울시나 그러한 기출 문제의 비문학을 가지고 연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길이 자체도 소방국어하고 유사하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도 소방국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하루에 한두 지문씩 이제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휘 파트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휘 파트고요. 어휘에서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기 때문에? 소방국어기 때문에. 소방국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요, 한자 출제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방국어 같은 경우는요, 한자어 자체의 문제는 단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솔직히. 알겠죠? 근데 어휘에서 그러면은 공무원, 소방국어에서는 어떤 것이 주로 출제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한자 성어입니다. 한자 성어. 그래서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자 성어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한자 성어 외에 속담,
있는데 속담도 이제 일부 출제될 수 있지만 많이 출제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유어 뜻풀이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근데 소방국어는 역시 고유어 뜻풀이 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줘야 될 게 바로 한자 성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느냐? 출제 경향을 봐야 돼. 최근에 한자 성어의 출제 경향을 보면요. 네, 우리말 없이 한자만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뒤를 보시면은 한자 성어 이제 정리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공부해 주셔도요. 네, 한자 성어 문제 틀릴 일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거기 우리 교재 뒤에 있는 한자 성어만 보셔도요. 충분히 문항은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신에 공부하실 때는 거기 한자 성어를 보시면은 우리말 있고 괄호하고 한자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말을 가리세요. 우리말을 가리시고 일단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하실 때 네, 애써서 손으로 써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소방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 성어에다가 장난질을 해서 출제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 한자 성어를 가지고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한자 성어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그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도 한자 성어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네, 읽을 수만 있으면 충분히 네,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소방국어에서 어떤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은지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 풀어야 되고요. 표준국어 대사전 항상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장을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다른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기본서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하게 될 때 쓰는 기본서는 아마 두께가 좀 많이 얇을 거예요. 네, 제가 뺄 거 다 빼버렸습니다. 왜냐면 소방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공무원 국어하고는 이제 출제 그런 그 내용이 좀 적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국어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불필요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방국어 책에는 불필요한 부분들, 소방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그냥 과감하게 빼고 정말로 소방국어에서만 필요한 이제 엑기스들을 중심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네, 이 교재 두께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교재에 충실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본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기본서 수업은 최소한 3회독입니다. 3회독. 근데 이 학생들이 왜 국어를 못하냐면요. 처음 1회독 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요. 완벽하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서 이제 중간중간 국어라는 과목을 때려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국어를 때려쳐서는 소방 공무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서를 3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회독별로 목표를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1회독 하실 때는요. 네,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시고요. 물 흐르듯이 그냥 들어본다는 기분으로 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회독 할 때는요. 국어 전체 내용 중에서 한 1-20%만 돼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진도 나가는 대로 쭉 해서 일단은 네,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듣고요. 그 다음에 2회독 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암기해야 할 부분들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3회독 하면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 네,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 1회독 할 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가 국어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요즘은 수학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의 기본이 되는 교재 자체가 바뀌어서 근데 예전에 이제 수학 교재를 지배했던 책이 정석이잖아요. 근데 수학 정석책에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 정석책의 법칙이 뭐냐면요. 수학 정석책을 보면요. 앞에만 시커매요. 네, 뒤에는 새 책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늘부터 수학 공부해야지 하면서 앞부분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때려쳐. 그리고 또 또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정석책을 펴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합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앞부분만 깔짝깔짝 되다가 결국 뒤는 건드리지 못하고 하게 되는데 국어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니 해도 중요한 건요. 앞부분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해요. 중요한 건 거기서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쓸데없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1회독 하실 때는요.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1회독 할 때는 물 흐르듯이 받아들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회독 하실 때는 그럴 거예요. 뭐냐면 거의 뭔 소린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네, 뭔 소린지 모르겠어도요.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2회독 하실 때는요. 아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제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2회독 하실 때는요. 확실하게 느낌이 달라지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본인들이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기본 3회독 이상을 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1회독을 하실 때는요. 문제도 풀지 마세요. 너무 이런저런 문제들. 왜냐면 사실 1회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결국 찍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일종의 뭐랄까 자기 만족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1회독 할 때는 문제에다가도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일단 물 흐르듯이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기분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공부 방법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소방국어의 출제 분야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문법, 어문 규정부터 해가지고서 우리가 공무원 국어, 소방 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정리해 드린 것은요. 네, 계속해서 짬날 때마다 반복을 해 주시는 게 뭐니 해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